지난주에 다 못했던 것들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소개드리고 바로 2025년도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올해 가장 인기 있었던 10대 상품을 이 책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푸바오라고 하는 잘 아시는 이 동물이 1등으로 꼽혔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일상이 회복된 후에 사람들이 이제 어디 나들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1위에 올랐던 것이 바로 푸바오다. 두 번째, AI 스마트폰. 그 다음에 숏폼 음원. 음악 같은 것들도 아주 짧게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형태의 숏폼 음원들이 굉장히 유행했다. 그 다음에 일본 여행 올해 다녀오셨나요? 또 뭐 문화적으로 여행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근거리에 있으니까. 거기다 또 올해 슈퍼 엔저였죠. 그러니까 환율의 이득을 보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커머스. 이것도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테무라고 아십니까? 테무깡이라고. 뭐 그거 들어가 보면 막 제품들이 엄청 싸죠. 그것뿐만 아니라 알리깡, 테무깡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조회수가 가입한 사람이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굉장히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수출이 줄고 하니까 걔네들은 어쨌든 공장만 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저가로 어쨌든 제품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에 굉장히 지금 올인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 현재를 버티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채택되고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공기관 유튜브. 요즘 이제 공공기관도 유튜브를 해서 자기 기관들을 또는 각 지역을 홍보하는 일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라는 점들이죠. 공공기관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저렴이 화장품. 화장품이 이제는 아주 싸게 낮게 포장되어서 팔린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봤는데, 그래서 저렴이 화장품이 굉장히 유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로컬 브랜드라고 해서 지역마다 지역의 어떤 상품이나 어떤 것들을 브랜드화하는 스포츠 관람이 또 하나의 이제 히트 상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KBO 우리나라 한국 야구 프로야구 전 구단이 흑자를 받고요. 뭐 항상 10,000원으로 좌석을 꽉꽉 채우는, 그래서 누적 관광수 847만 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한국 프로농구도 73만 명 관중 동원했다. 그다음에 육아 지원 제도가 올해 또 히트 상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지금 육아 휴직 제도가 3+3에서 6+6으로 개편이 되면서 남편들도 맘 놓고 휴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뭐 이런 제도들 때문에 이것이 히트 상품으로 됐다. 그래서 1인당 지급 상한액도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 지금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가 12세 이하에서 초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다. 아빠들은 주로 아이들이 좀 컸을 때 육아휴직을 한다, 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고, 뉴욕타임즈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한국의 인구 감소가 14세기 흑사병이 초래한 인구 감소를 능가할 수 있다고 폄하했다.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거의 뭐 40%, 50% 가까이가 죽어나갔죠. 그랬을 때 인구 감소보다도 더 충격적인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024년도에 대한 정리였고요. 이제 2025년도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뱀띠해입니다. 그래서 스네이크 센스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첫 자를 따가지고 10개의 트렌드를 키워드로 정했는데, 첫째가 옴니부어, 둘째가 아보하, 토핑 경제, 페이스테크, 무해력, 그라데이션, 물성 매력, 기후 감수성, 공진화 전략, 원포인트업. 이 10개의 트렌드가 2025년도에 우리 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낯선 용어와의 마주침, 이것이 사실 우리가 책을 읽는 기쁨일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장 대표적인 트렌드는 옴니보어라는 거예요. 옴니보어. 이 옴니보어를 가지고 파생된 나머지 9개의 트렌드가 자리를 잡는 겁니다. 옴니보어가 무슨 뜻이냐? 이거 잡식성이 뜻입니다. 잡식성. 그래서 여러 가지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옴니보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특정적인 대상만을 상대로 할 게 아니라 모두를 다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잡식성으로 바뀌고 있다. 저기 뭐 50대 부유층, 요즘 50대가 가장 돈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데 다이소에 가요. 그러니까 명품을 사는 사람은 명품 매장만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다이소에 가서 1,000원짜리를 산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 가면 예전에는 뭐 비슷비슷한 또래의 부모들이 모이죠.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 부모님들 연령대가 아주 다양하다는 겁니다.
출산율을 비교해 놨는데 40세 이상이 2.4% 정도에서 6.5%까지 아이를 놓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보면 25세에서 29세까지가 26%, 그리고 30세에서 34세가 대략 40%대죠. 이걸 보면 이제 자꾸 출산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를 놓고 있다라는 거죠. 유아용품을 굳이 20대, 30대만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옷도 매우 다양하게 팔려서 뭐 성별 안 따지고 남자, 여자 같이 입는다거나, 뭐 애들 입는 옷 어른들도 입고 다닌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옴니보의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개방성이고 유연성, 그리고 높은 문화 자본, 이것들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다. 문화적 관용이 증가되고 있다. 문화산업의 변화, 옴니보 소비자의 증가는 문화산업의 다양성과 융합을 지금 촉진시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옴니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등장했느냐? 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니까 다양한 음악 장르를 수용하는 경향이 생겼다라는 점이고, 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르를 즐기려고 하는 니즈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여성, 젊은 층, 고학력자, 고소득자에게서 옴니보 현상이 더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또 문화예술 교육 경험이 옴니보 성향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는 한계는 뭐냐라는 것인데, 여전히 이 경제적 지위와 문화 소비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 문화를 다양하게 즐기는 것은커녕 문화 자체를 즐길 여력도 안 되는 사람도 있다고 보면 이런 면에서의 한계도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문화적 개방성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인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인지도는 안 높은데 화질에 민감한 어떤 것들을 거기에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진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다양성들을 자기 제품에 반영하는 형태로 전제를 하되, 대신에 뭐죠? 항상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핵심 코어 기술이나 능력들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탈세대 인류, 페레니얼적이라는 말이 다년생 식물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런 개념으로 좀 사고가 필요하다. 한 번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면 다시 싹을 틔우는 식물을 뜻하는 이 페레니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사고를 좀 확장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 모두 오래된 규범이나 시대에 뒤처진 제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 페레니얼 사고방식을 좀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마우로 기엔 교수가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옴니보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이제 꼽고 있는 것들이 저기 보면 프로야구 천만 관중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저기 알맞은 때가 있다는 것은 오류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사람이 다 때가 있다라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섞인다. 뭐가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막 뒤섞인다. 그래서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라. 나이 역전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이것들이 이제 콘텐츠화되어서 다뤄지고 있는 것들이 다 옴니보의 현상들이다. 철 모르는 어른들, 그러니까 뭐 나이 상관없이 막 그 아이들처럼 어떤 행동도 하고 분장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좁아지는 세대 개념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성력은 없다. 성력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성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성, 남자, 여자의 성력, 그 성자를 써서 성력은 없다. 경계가 사라지는 젠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동호인에 여성들이 많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고, 클라이밍 뭐 이런 것들도 남녀 구분 없이 요즘 여성분들도 참여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남자다 여자다 이런 것들의 구분이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없는 소비자라고 하는 개념들 꼭 기억을 하시고 나름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두 번째,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입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아보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앞으로 멋있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오늘 하루를 보통으로만 평범하게 살았으면 그걸로 만족이다.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아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소확행마저도 지쳤다. 그냥 오늘 하루를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그걸로 감사한 일이다. 뭐 이런 거예요. 작지만 확실한 것들, 그것들을 찾아가자라고 해서 나왔던 단어가 소확행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들다.
그러니까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이것만 살아내는 것만 해도 오감타.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자꾸 축소지향적인 형태로 이제 바뀌어지고 있다. 또는 뭐 축소지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겨라라고 하는 컨셉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점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잊지도 않은 행복으로 과장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냥 보통의 하루를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일상의 회복을 말한다. 여기 원형적 사고와 흥민적 사고라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하기 싫어.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원형적 사고라는 것은 마감 덕분에 진짜 내 실력이 확 늘었어.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저기 이제 흥민적 사고할 때 저기 흥민은 손흥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긍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형태의 그 어떤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성 회복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라고 하면 행복이 아니고 행운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일에서 행복을 더 많이 느끼는 이런 삶을 추구하게 되고 요즘 사주나 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행복한 몽쉘 이벤트 행운의 네잎 클로버 뭐 NFC 태그 뭐 럭키 키링 아주 한 번 운세 봐주기 뭐 이런 등등의 아주 짧게 접근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유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디락스라는 말을 쓰는데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상태. 이것이 골디락스라고 해요. 자,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토핑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본품보다는 오히려 토핑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은 싫다. 나만의 소비를 추구한다. 그래서 공장에서 찍어낸 기성품보다 취향대로 조립할 수 있는 소비를 통한 나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다. 그래서 토핑 경제에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분류가 있는데 저기 보면 저 용어를 조금 유심히 읽어보세요. 꾸안꾸보다는 꾸꾸꾸. 그래서 꾸미지 않은 듯 꾸몄다라는 게 꾸안꾸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꾸꾸꾸, 꾸미고 꾸민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백팩에 막 이것저것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폰 꾸미기였죠. 또는 다이어리 꾸미기의 닭꾸 등 특정한 상품에 포착되었던 꾸미기가 이제는 거의 모든 상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백꾸, 신꾸, 썬꾸, 얼꾸, N꾸 시대가 됐다. 저기서 썬꾸 이러면 선글라스를 꾸민다 뭐 이런 뜻이고 얼꾸 이러면 얼굴을 꾸민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하도 많아져서 N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20 세대가 꾸미기용 액세서리만 전문으로 판매하는 소품숍이나 팝스토어가 인기가 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이 스토리 꾸미기가 아주 유행인 것도 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 최고보다 최적, 나에게 맞춘 토핑. 여기서 최고보다 최적이라는 단어에 좀 포커싱을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최고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피부톤에 딱 맞는 화장품을 찾는 세대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요즘에 저는 22.5C1 컬러였네요.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뭐 색을 표시하는 어떤 기호 같은데 저런 것들로 자기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화장품을 달라는 거예요. 최고의 상품보다 자신에게 딱 맞는 최적의 상품.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해. 식의 수많은 조합을 제안하는 것이 인기다. 나만의 테니스와 그리고 블렌딩 음료 시장 이런 일들이. 자, 셋째, 완성보다 변형 수시로 바꿀 수 있는 모듈형 토핑. 이것이 유행할 것이다. 지금 저기 있는 S자로 되어 있는 쇼파, 저게 잘 아시는 대로 퍼시스에서 만든 쇼파입니다. 저것도 책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언급을 해 놓은 것인데요. 저 쇼파를 사다가 기역자로 만들 수도 있고 디귿자로 만들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변형해서 쓸 수 있는 히트 상품이죠. 저런 형태의 어떤 모듈형 토핑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지고 가서 조합을 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거. 이걸 이제 모듈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넣고 빼기 쉬운 모듈형 토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그 다음에 모듈러 디자인이라고 해서 블록 조합하듯 하는데 레고처럼 여러 개 상품을 만들어내는, 저기 보면 가장 많이 이제 인기를 끌었던 것이 모듈 쇼파도 그렇지만 일본의 후지노코지 침대가 아주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저게 뭐냐면 부부가 결혼할 때는 침대를 부부용으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 그 옆에다 갖다 붙이면 아기 침대가 되는 이런 형태로 침대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팔리더라. 자동차 모듈러 디자인. 그래서 기아차가 목적 기반 모빌리티에서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으로 재정의를 했다. 차 안에 들어가면
좌석을 어떻게 빠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 안의 내부가 달라지게 하는 이런 형태의 것으로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 개념에서의 목적 기반 모빌리티에서 그 이상의 플랫폼으로 자동차를 재정의했다라는 것이죠. 자동차가 지금 앞으로 전화기가 될 것이고 인공지능이 될 것이고 뭐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것처럼 어떤 사물을 어떻게 재정의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아파트도 레고처럼 공간을 바꿀 수 있는 형태로 지금 포스코가 플렉시폼 평면을 선보이고 있다. 표준에서 개인화로의 토핑 경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표준화라는 개념이었어요. 경제 자체가. 표준화해야 대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만들어야 가격이 쌉니다. 그죠? 이런 형태의 우리는 흔히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컨셉에서의 경제였다면 이제는 토핑 경제로 바뀐다라는 이야기고 뭐 굳이 표현하면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로 바뀌어진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동질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하는 형태로의 변화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가 변하고 있다. 구매 만족에서 효능감으로 바뀌고 있다. 소비는 소속과 차별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다. 동조 소비를 일삼으면서 남들과 똑같은 것을 꺼려하는 형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 가치는 잃지 말아야 된다. 앞에서 했던 내용과 같은 말이죠. 이거 한다고 막 쫓아다니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내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가치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구글의 실패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모듈형 스마트폰을 만들겠다고 착수했다가 3년 만에 결국에 실패하고 문을 닫았다. 삼성전자의 커스텀 액자형 스피커 이게 대박 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토핑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핑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고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토핑 생태계는 단순 구매에 그치지 않고 계속 브랜드를 찾고 소비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한다라고 해서 인게이지먼트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괜찮다. 세 번째로 지금 이야기되는 것이 이제 페이스테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 사람의 얼굴을 흉내내고 사람의 표정을 읽어내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해서 일명 인공지능이 반영되어진 형태의 어떤 트렌드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첫 인상이 중요. 무생물인 기계의 표정을 입히고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읽어내어 사용자마다 각각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기술 이것을 페이스테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UI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포던스가 주목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려면 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놈이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만약 지금 줌에다 인공지능을 넣어버리면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 제가 약간 불쾌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놈이 그걸 알아듣는 거죠. 눈치를 채는 겁니다. 줌이라는 놈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아니면 제가 불쾌해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가려준다거나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다면 그게 직관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통제되는 것이라고 보면 그걸 페이스테크다. 그러니까 표정을 읽어내는 기술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생성형 AI 만능 시대가 앞으로 사람의 감정을 읽고 대응하는 대응력을 갖춘 최대한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기업과 상품이 선택을 받게 될 것이다.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나 삼성의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 이상 카드나 현금을 꺼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페이스테크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 표정 입히기, 둘째 표정 읽어내기, 그리고 셋째 고유의 표정 만들기. 무해력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작고 귀엽고 순수한 것들, 나에게 해가 없는 것들 이 뜻입니다. 일명 앙증맞고 깜찍하고 귀엽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는 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저기 보면은 하추핑, 산리아 뭐 저는 잘 못 알아듣는데요. 저런 것들이 요즘에 해를 끼칠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뭐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 가장 히트쳤던 게 바로 저 김예지 선수였다고 하죠. 저분이 사격 은메달리스트인데 킬러잖아요, 일종의. 킬러인데 저분이 저기 코끼리 수건 저런 걸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킬러로서의 어떤 그 모습이지만 이 사람이 이제 저렇게 앙증맞은 어떤 것들을 들고 다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모차가 유모차보다 많이 판매된다. 무생물인 돌을 반려로 삼는 사람까지 탄생했대요. 이 카와니 소니의 대표 캐릭터가 이 빤쭈 토끼라는데 한국 내 인기가 심상치 않다. 우리가 이모티콘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멋있게 그려진 이모티콘보다
어설프게 그려진 이모티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카카오나 이런 데서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격차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무리 해도 좁혀지지 않는 그 격차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디지털 피로도예요.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이제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잘못 들어가면 그게 전부 사기고 뭐 현혹당하고 뭐 그게 쇼폼이다 뭐다 해서 막 온통 이렇게 하니까 아이를 이제 해가 안 되는 것들을 찾아다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해한 이미지의 진정성 있는 전달이 필요하고 무해함 즉 해가 없음이 매력 없음의 동의어는 아니다라는 것도 중요하다. 해가 있어야 매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해력 트렌드는 자극이 난무하고 서로를 향해 날이 서 있는 갈등의 시대에 나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나의 생각을 정화해주는 존재에 대한 갈구로 이해할 수 있다.